플루타르크 영웅전. 아게실라우스와 폼페이우스의 비교. 폼페이우스가 자기를 옹호하여 변명한다는 것은 확실히 그와 같은 연령과 지위에 있는 장군으로서는 가장 불명예스러운 일이었다. 젊은 장군이라면 주위에 소란한 여론에 의하여 불굴의 정신과 강인한 정신력도 동요되고 건전한 판단력도 흔들리게 되어 그러한 일들이 모두 이상할 것이 없고 용서받지 못할 것도 아니라고 할 수도 있었다. 그러나 그의 진영을 로마인들이 자기들 나라라고 부르고 로마의 정권을 주름잡고 있던 집정관 이하 모든 고관대작들을 반역자라고 부르며 자기 막사를 원로원이라고 불렀던 대폼페이우스. 그는 절대적 독재권을 휘두르고 있었을 뿐 아니라 총사령관으로서 이미 찬란한 무운을 세운 그가 파보니우스나 도미티우스 따위의 쫄자들의 조소에 동요하여 단지 아가멤논이라는 별명을 듣지 않으려고 나라 전체와 로마의 자유를 잃는 길에 스스로 목숨을 바치고서 택했다는 것은 과연 참지 못할 일이었다. 만일 그가 당할 오명을 진작부터 알았더라면 처음부터 로마를 버리지 말고 무기를 들어 로마의 방어에 나서서 로마를 지켜야만 했던 것이었다. 이탈리아로부터 그가 도망친 것은 테미스토클레스를 모방하여 쓴 전술에 지나지 않다고 큰소리를 친 그가 싸우지도 않고 테살리아에서 꾸물거리며 수치에 나날을 보내고 있었다는 것은 그의 자승자박이었다. 두 사람이 로마의 패권을 놓고서 싸워야 할 결정장으로 파르살리아 평안을 택하도록 하늘이 정해준 것도 아니었으며 싸워야 한다거나 항복해야 한다거나 하고 암시하며 천사가 불렀어 그가 싸우러 나간 것도 아니었다. 폼페이우스는 만약 그가 막시무스와 마리우스와 루클루스의 전례를 따르기만 하였더라도 제권을 장악하고 있는 그로서 함대를 이용하여 그의 지배하에 있는 그 밖에 많은 평원과 무수히 많은 도시와 전 세계 어느 곳으로도 갈 수 있었을 것이다. 아기실라우스 자신도 스파르타로 쳐들어온 테베스군이 그를 자극하여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는 성 밖으로 나와 자기들과 싸워야 한다고 선동하였을 때 성에서 한 걸음도 밖으로 나오지 않고 그 많은 소요에도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 이집트에서도 역시 그가 전쟁을 하지 말라고 건의한 왕으로부터 무수히 많은 비난과 욕설과 의심을 받았다. 이렇듯 훌륭한 충고를 받고서도 자기 스스로의 판단에 의하여 그가 이미 결정한 것을 그대로 수행하였으며 이러한 방법으로 그는 일시적으로는 이집트인들의 의사를 무시하였지만 결국에는 그들을 구해줬다. 또 그는 그 치명적인 동란 속에서 그의 단독 행동으로 스파르타를 멸망으로부터 구해냈을 뿐 아니라 테베스를 공격하여 스파르타 시에다 전승기념비를 세울 수도 있었다. 처음에 스파르타가 침략을 당하였을 때 시민들의 강요에 못 이기고 자신의 뜻을 굽혀 싸웠더라면 도저히 이번과 같은 승리는 못 얻었을 것이다. 아기실라우스는 많은 소요 속에서도 동요되지 않고 스스로의 판단을 지켜 스파르타와 시민들을 구했기 때문에 그에게 압박을 가하던 사람들이 도리어 자신들이 구제되었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결국 그를 칭찬했다. 그러나 이와 반대로 폼페이우스는 친구들을 돌봐주다가 실수를 범하게 되어 도리어 친구들로부터 비난을 받았다. 일설에 의하면 그는 가까운 그의 장인 스키피오에게도 속았다고 한다. 스키피오는 사위가 아시아에서 가지고 온 그 재물의 대부분을 착복하여 자기 것으로 만들 생각으로 군자금이 부족하다는 것을 구실삼아 사위에게 전쟁을 더 하라고 강요하였다는 것이다. 이렇듯 두 사람이 전쟁에서 이룩한 행위와 행동을 비교함으로써 각각의 특색을 고찰하였다. 끝으로 두 사람이 이집트로 가게 된 그 이유를 적어보기로 하겠다. 폼페이우스가 이집트로 간 것은 생명을 건지기 위하여 부득이한 일이었다. 그러나 아게실라우스가 이집트로 간 것은 야만국의 장군으로 고용되어 돈을 벌어서 그 돈으로 동족인 그리스인과 나중에 싸우자는 목적에서였다.
다음으로 사람들은 폼페이우스의 이름으로 이집트인들을 공격하지만 이집트인들은 도리어 아게실라우스를 공격했다. 또한 폼페이우스는 그들을 믿고 이집트로 갔다가 배신당하고는 목숨마저 잃었다. 그러나 아게실라우스는 그들의 신임을 받고도 그들을 저버렸는데 그것은 자기가 도와주려고 갔던 사람들이 바로 자신을 배반하고 오히려 적을 도와줬기 때문이었다. 알렉산드로스, 기원전 356년부터 323년. 알렉산드로스 대왕의 업적과 폼페이우스를 멸망시킨 카이사르의 생애를 이 책에서 기록함에 있어 먼저 독자들의 양해를 구해두고자 한다. 지금 필자는 인류의 역사를 쓰려는 것이 아니라 한 개인이 시대를 주름잡았던 전기를 쓰려는 것이며 그 개인의 업적 속에 잠정과 결점이 낱낱이 설명된 것은 아니지만 사소한 행동이나 말이나 농담 따위가 때로는 1만 명을 헤아리는 사상자를 낼 정도로 큰 전투를 일으키기도 하고 또는 많은 대도시가 허망하게 쓰러지는 멸망을 가져옴으로써 영웅들의 성격을 더 정확하고 분명하게 나타내주기 때문이다. 화가가 초상화를 그릴 때 성격의 특징을 나타내는 얼굴과 눈의 표정 따위를 자세하고 세밀하게 그리고 팔다리와 같은 신체의 다른 부분은 거의 고려하지 않은 것처럼 필자도 대사업이나 전투 상황은 다른 사람에게 맡기고 주인공들의 일상의 언어와 행동을 특히 상세히 그림으로써 그의 생애의 특징을 기술하고자 한다. 알렉산드로스의 가계에 관하여 살펴보면 북에는 헤라클레스의 자손인 카라누스에서 시작되고 목에는 아이아쿠스의 자손인 네오프텔레메스 아킬레스의 아들에게서 시작되었다는 것이 정설이다. 부친은 필리포스며 어머니는 올림피아스이다. 전하는 바에 의하면 이들은 사모드라케에서 함께 종교적 의식에 처음 참석하였다가 아직 약관인 필리포스가 조실부모한 올림피아스를 사랑하게 되어 그녀의 오빠 아린바스를 설득하여 곧 결혼하였다. 그런데 신부는 그들이 혼례식을 거행하기 전날 밤에 번개가 그녀의 배에 떨어지고 거기서 큰 불이 타올라 화염이 삽시간에 사방으로 퍼졌다가 꺼진 꿈을 꿨다. 한편 필리포스는 결혼 후 얼마 있다가 자기가 아내의 배에다 봉인을 하는 꿈을 꿨는데 그 봉인의 조각이 사자의 형상이었다. 다른 예언자들은 필리포스가 결혼 생활에 있어 아내를 조심해야 할 꿈이라고 해몽하였지만 텔메스스의 아리스탄데르는 달리 해몽하였다. 그는 빈 것에 봉인하는 법은 없으니 그것은 올림피아스가 임신한 것이 분명하여 뱃속에 든 아이는 사자와 같이 용감한 아이를 분만할 징조라고 장담하였다. 또 얼마 후 필리포스는 아내가 자고 있는 옆에 큰 구렁이가 누워있는 꿈을 꾼 뒤로 정이 떨어져 그 후로는 아내의 곁으로 가지 않았다고 한다. 아내가 자기에게 무슨 마술이나 도수를 걸지는 않을까 겁이 났던지 아니면 인간 이상의 것이 아내와 사귀고 있다고 생각하였는지는 알 길이 없다. 그런가 하면 이것과는 좀 다른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다. 즉 이 지방의 여자들은 옛적부터 오르페우스 또는 디오니소스 같은 신을 광적으로 섬기며 클로드네스니 미말로네스니 하고 불려지는 종교의식을 행하고 있었는데 이는 에도니아 부족 여자들이나 하이모스산 부근의 트라키아 여자들과 여러 점에서 닮은 종교의식이었다. 그러한 데서 연유하여 번잡하고도 격정적인 종교의식에 트레스케우에인이라는 이름이 붙여졌다고 생각된다. 그런데 올림피아스는 다른 여자들보다도 더 열렬하게 신이 들려 광적이다시피 사로잡혀 있었다. 그녀는 때때로 함께 제사를 드리고 있는 사람들 사이에다 애완용 큰 구렁이를 몇 마리씩 들이밀었다. 그러면 구렁이들은 여자들이 머리에 인 바구니 속에 웅크리고 있거나 머리에 두른 칡덩쿨 또는 여자들의 지팡이나 화환에 감겨있곤 해서 보는 사람들을 기겁하게 하였다. 어쨌든 필리포스는 이 꿈을 꾼 뒤로
메갈로폴리스인 카이론을 델포이로 파견하여 아폴로 신으로부터 신탁을 받게 하였는데 아폴론 신은 제우스 암몬 신에게 제사를 드리고 특히 이 신을 잘 섬기도록 하였다. 그런데 필리포스는 이 신이 뱀의 모양으로 변하여 자기 아내와 함께 자는 것을 문틈으로 들여다보다가 문틈에다 댄 한쪽 눈이 실명했다고도 전해지고 있다. 알렉산드로스가 태어난 것은 마케도니아인이 로스라고 부르고 있는 헤카톤바이온 달 6일이다. 이 날은 에페소스에 있는 아르테미스 신의 신전이 화재로 소실된 날로서 이 사실을 가리켜 마그네시아의 헤게시아스가 억처구니 없는 농담을 하였다. 그는 아르테미스 신이 알렉산드로스를 받느라고 눈꽃들 사이 없이 바빴기 때문에 신전이 화재로 소실되는 것도 몰랐을 것이라고 말한 것이다. 그러나 당시 에페소스에 있었던 페르시아의 모든 점술가들은 이 신전의 재해은 또 다른 재해이 발생할 전조라고 생각하였다. 그리하여 그들은 이날 자기의 뺨을 때리며 아시아를 멸망시킬 사람이 태어났다고 외치면서 거리를 뛰어 돌아다녔다. 그런데 그때 포티다이아 시를 점령한 필리포스에게 동시에 반가운 보고가 들어왔다. 파르메니오가 일리리아 군과 대격전을 벌인 결과 승리를 거두었다는 것이 그 첫 번째요. 올림피아 경기에 전차 경주에서 우승하였다는 것이 두 번째이며 마지막 세 번째가 알렉산드로스가 탄생하였다는 소식이었다. 이 세 가지 기쁜 소식을 듣고 필리포스가 기뻐한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점술가들은 한술 더 떠서 이 아이는 세 가지 승리와 때를 같이하여 태어났으므로 장차 불패의 대왕이 될 것이라고 예언하여 필리포스의 힘을 한층 더 돋워주었다. 알렉산드로스의 모습을 가장 잘 나타낸 조상은 리시포스가 만든 작품이며 알렉산드로스 자신도 그에게만 조상을 만들게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였다. 왜냐하면 나중에 알렉산드로스의 후계자들과 측근들이 많이 흉내를 내기도 하였지만 그의 가장 큰 특징적인 모습인 고개를 왼쪽으로 약간 기울인다거나 혹은 눈이 인자한 윤기를 누구보다도 이 예술가는 정확하게 파악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아펠레스는 알렉산드로스가 우레를 한 손으로 들고 있는 초상화를 그렸는데 얼굴색을 그대로 그리지 않고 좀 검게 그렸다. 알렉산드로스는 실상 살결이 희고 가슴과 얼굴은 유난히 흰데다 불그스레한 윤기를 띠고 있었다고 한다. 또 아리스토크세누스의 회상록을 읽으면 피부에서 좋은 냄새가 나서 그 향기는 전시를 싸고 있었기 때문에 옷에까지 배어 있었다고 한다. 그 원인은 아마도 따뜻하여 불과 같은 체온의 탓이었으리라. 테오프라스토스가 생각하는 바와 같이 방향이란 습기가 열에 의하여 더워질 때 생기는 것이다. 따라서 세계적으로 건조하고 더운 지방에서 가장 양질의 향료가 많이 산출된다. 즉 태양이 식물의 줄기에 있는 부패의 원인이 되는 습기를 증발시키기 때문이다. 알렉산드로스도 몸의 열기 때문에 술을 좋아하였고 기질이 격정적으로 된 것처럼 생각된다. 그는 아이 때부터 절제심이 남보다 뛰어났고 다른 일에 관해서는 성급하고 행동도 격정적이었지만 육체의 쾌락에는 쉽게 유혹을 받지 않았다. 간혹 유혹을 받을 때에도 매우 몸을 삼갔고 공명심을 위한 그의 정신은 나이에 비해 중후하고 기조가 매우 굳은 편이었다. 예를 들자면 부왕 필리포스는 소피스트식으로 웅변에 능하여 그것을 큰 자랑으로 삼았으며 올림피아에서의 전차 경주에서 승리를 거둔 것을 기념하기 위하여 화폐에다 자신의 초상을 새기게 하기도 하였다. 즉 필리포스는 명예라면 안 하는 것이 없는 위인이었다. 그와는 달리 알렉산드로스는 발이 빨랐으므로 측근들이 올림피아 경주에 출전하고 싶은 생각이 없느냐고 물었을 때 이렇게 대답하였다.
왕들이 출전한다면 글쎄 해볼까? 그는 대체로 운동 경기에는 관심이 없었던 것 같다. 어쨌든 그는 비극 시인이나 피리꾼이나 하프 연주자뿐만 아니라 음유 시인의 경연대회도 많이 개최하고 온갖 종류의 사냥과 무술 시합도 개최하였으나 권투나 판크라티움, 권투와 레슬링을 합친 것 같은 고대 그리스의 경기만은 그다지 장려하지 않았다. 부한 필리포스가 국외에 나가 있을 때 페르시아에서 사절단이 왔다. 알렉산드로스는 그들을 국빈으로 대접하여 친밀하게 사귀었다. 그러는 동안 그는 어린아이였음에도 불구하고 소년다운 질문이나 쓸데없는 질문을 하나도 하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오히려 어른처럼 도로 상황과 지형, 페르시아 내부의 여행에 관한 것 따위를 질문하였다. 또 페르시아 왕은 전쟁에 임하여 어떠한 인물이며 페르시아인의 용기와 역량은 어느 정도인지를 물었다. 사절단 일행은 어린아이답지 않은 이런 질문에 그만 질려서 필리포스 왕이 자신의 아들이 명석하다고 세상에 널리 알린 많은 소문들도 이에의 열성과 야심에 비교하면 비교도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였을 정도였다. 18.